예, 중국의 그런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어요. 예, 저는 앞으로 4, 5년 동안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국채도 일부가 편입해야 된다. 물가가 오르거든요.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 해지 수단은 금이에요. 예, 그래서 금은 이런 식의 저는 돈 투자 수단이다. 예, 저는 최소한 3,000달러 온스당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심리적인 쏠림도 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경제의 기초 체력에 또 수렴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까 미국 주가가 좀 많이 고평가됐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중국은 그래도 성장률이 높아요. 아직까지도 뭐 6%, 8%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중국에 대한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4, 5년 동안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9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은 그때도 9 내지 10% 성장했고요. 올해 또 코로나 위기로 경제 대국이 다 마이너스 성장이죠. 근데 중국은 한 2% 성장. 근데 앞으로 중국 경제가 9%,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앞으로 4 내지 5% 이 정도 안정 성장에 들어설 거예요. 근데 저는 성장 질이 개선된다는 거죠. 질이 개선된다. 예,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거든요. 꾸준히 소비가 증가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 그렇게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렸어요. 지금 중국 기업이 부실해 은행도 부실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에서 돈을 상대적으로 더 빌리고 증권시장, 주식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증권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금융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중 패권 전쟁 저는 마지막에 무력전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금융전쟁 정도로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외국인 자금들도 많이 들어갔던 게 이유가 중국 채권을 좀 사기 시작한 거잖아요. 개인들이 국내 개인들이 중국 국채를 사거나 관심 있게 볼 만한 어떤 간접적인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예, 저는 중국 주식도 사야지만 중국 국채도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이 17%인데요. 예,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 중국 비중은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주식채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력에 비해서 금융 비중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중국 경제 성장은 떨어지지만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주식 비중, 채권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3% 안팎이거든요. 미국 0.8%, 우리 1.5%, 그 다음에 독일 마이너스 0.6%. 그리고 예, 장기적으로 저는 위안화 가치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국채도 일부가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라고 하면 과거에 중국 펀드 투자하고 이랬다가 워낙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테 그 투자 중국 시장 얘기를 할 때 되게 두려워하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조심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중국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직도 규제가 많은 시장이죠. 그래서 엔트그룹 IPO 기업 공개하기로 했는데 거기 관련된 총수가 소환되더라고요. 좀 비판했다고 그걸 IPO를 연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무서운데. 중국의 그런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중국 기업들 1등 기업들 내수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개별 기업을 사시기보다는 중국 투자할 때는 1등 우량주로 구성된 랩 상품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그거로 관련된 펀드나 또 우량주로 구성된 ETF 주식수는 저는 오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 투자 형태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수님 이렇게 책을 내셨잖아요. 대표 저자로 ETF 트렌드라고 책을 내셨는데 저도 하나 사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ETF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리스크를 다양하게 이렇게 헤지도 해야 되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의 국가들의 아까 ETF로 투자하는 걸 말씀을 했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ETF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져. 최근에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펀드라는 거는 뭐 주가지수 따라하는 펀드들이 많은데 수수료를 받거든요. 수수료 빼면 또 수익률이 별로 안 되죠. 근데 ETF는 뭐 그런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개별 기업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ETF에 투자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주가 지수가 오른다면은 그냥 코스피 200 ETF에다가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TF도 업종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도 있고, 뭐 삼성그룹 ETF도 있고, 그런 다양한 ETF가 있으니까, 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어떤 업종 추세가 좋아진다면 그 업종 ETF를 사시면 되거든요. 또 ETF의 장점은 또 오르는 ETF도 있고, 내리는 데다가는 인버스 ETF라는 거 있죠. 주식시장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버스 ETF도 어느 정도 편입하라는 거죠. 근데 인버스 ETF는 절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인버스는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샀다. 예. 근데 저도 인버스 ETF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제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우량 종목을 지금 사놨는데 근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버스 ETF를 사놓은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변동성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도 가능하지만 또 금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금 투자다.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금 ETF 뭐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다 달러 가치가 한 4, 5년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은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증가하면 또 금값도 올라요. 그 다음에 이 돈이 많이 풀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물가가 오르거든요. 인플레가 오면은 인플레 해지 수단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이런 식의 저는 돈 투자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온스당 얼마 전에 뭐 2,050달러까지 갔다가 1,950달러 안팎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4년 동안 2차, 3차 상승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자산, 금융자산 중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금도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금 투자하는 거는 실물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실물 사면 부가세 10% 내야 되고 또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소액으로 금 투자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금 ETF입니다. 한 주에 뭐 10,000원, 20,000원 그 사이면 한 주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돈이 생길 때 한 번에 사시는 건 안 좋고요. 지금 금 조정 기간이니까 매달 조금씩 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 투자에서 꼭 한 가지 고려할 거는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죠.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 같은 이런 분들은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배당도 이자가 없으니까 알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비유하는데 금 투자할 때는 그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자가 배당이 없더라도 저는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금도 일정 부분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금을 투자해서 아까 ETF 말씀했는데 국내에 상장된 ETF가 있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잖아요. 미국에 상장된 거는 달러로 사는 거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는 미국의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해지하다 보니까 해지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건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예, 저는 최소한 3,000달러 온스당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0달러면 예. 지금부터 1,100이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 2,050달러 올라가서 1,900달러 안팎 움직이는데요. 근데 지난 2008년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온스당 4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거의 4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지금은 이번 상승면 1,000달러에서 지금 2,000달러 간 거예요. 예, 뭐 절대 수준으로 보면은 1,000달러로 올랐는데 상승률로 보면은 과거보다 뭐 한 배밖에 안 올랐던 100%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최소한 앞으로 4년 이내에 3,000달러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 ETF 사실 때 저는 국내 것을 좀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비용은 있지만은 뭐 미국 ETF, 금 ETF 사가지고 달러로 표시된 뭐 그런 ETF 사가지고 환율 변동이 좀 저는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뭐 국내 ETF, 금 ETF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고 미국 달러 약세가 되고 미국 어떤 시장 비중이 글로벌하게 줄어들고 이런 관점이면 나스닥을 팔고 코스피 200을 사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미국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데나 보면 미국 비중 높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4, 5년은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좀 늘리시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이 23%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 비중이 18%예요. 그런데 아마 해외 주식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미국 주식일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 비중 좀 줄이고 그거를 우리나라나 특히 중국 비중을 좀 더 늘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흐름 보면은 그동안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했는데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미국 비중이 축소되는 만큼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중국 주가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정체됐었는데 앞으로 뭐 4, 5년 되다 보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 주식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우리나라 비중 조금 늘리라고 지금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환율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환율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아무래도 대중 무역에 대한 연계, 의존도가 많다 보니까 위안화 환율을 많이 동조화해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기축통화기도 하고 그 달러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변수에 따라서 또 한머니 성격으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뭐 순매수가 들어올 거고 달러도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있을까요? 예,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부 신흥국은 굉장히 좀 부실하거든요. 터키도 경제가 어렵고 브라질도 어렵고 그다음에 인도도 기업 부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신흥국이 어려워지면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지금 패권 전쟁, 이거 무역 전쟁으로 끝나는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금융 전쟁으로 갈 것이다, 무력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남중국에서나 대만에서 미중 충돌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도 최근에 몇 번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그걸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높은 데가 호주고요. 제일 낮은 데가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스위스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호주로 가면은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이 강세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안정성을 찾는 거죠. 수익성보다 안정성. 그래서 저는 늘 금융시장에서 스위스 프랑하고 호주 달러하고 상대 환율을 보거든요.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금융시장 안정적이다. 이게 우리 주가와도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스위스 프랑이 강세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구나. 우리 주가 떨어지구나. 이럴 때는 우리나라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좀 이런 지표도 하나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